자, 여기 지금 이 가상의 토메이로 플랜트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체의 기본 구성을 이 토메이로 플랜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상 위에 부분 이상한 개가 있잖아요. 무슨 개를 들었는지 슈트개, 지하로 들어가 있는 뿌리개, 크게 큰 두 개의 개로 나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조직으로는 표피 조직, 관다발 조직, 그 다음에 기본 조직, 요 세 가지 조직, 이게 사실 조직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장면에서 살펴볼 것이고, 꽃이 있고, 잎이 있고, 떡잎이 있고, 떡잎은 무엇인고, 그 다음에 토메로가 이미 벌써 열려 있고, 이런 기본적인 구조들이 땅 밑을 내려가면 뿌리가 있는데 이렇게 쭉 밑으로 뻗은 프라이머리 루트 1차 뿌리,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뻗은 곁뿌리. 이 용어 자체라는 것들도 이제 일단 한국말 용어가 이제 통일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참 이것저것 까다롭게 외우기가 짜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절로 자연적으로 습득이 돼서 외워지면 뭐 다행이겠으나, 명칭, 용어들이 외워지지 않는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란 얘기죠. 뭐 이게 의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의대 가서 쓸데없는 용어들 외우면은 그나마 의사 돼서 일종의 금전적인 보상이나 받지. 그래서 이제 식물의 여러 가지 그 조직 구조에 관한 명칭들에 대해서 참 이제 외워야 되는, 이런 거 다 언제 다 외우고 막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막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 더 이제 오픈북 시험의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평가를 할 때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이제 이점이 있는 것이죠. 쓸데없는 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 어쨌든 자, 여기서 이 토마토를, 이 전체적인 식물을 소화하는 이유는 각각의 명칭을 지금 여기서 다시 환기시키려고, 환기는 공기를 바꾸는 거지. 상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토마토하고 지금 토마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분류계통이라는 얘기는 일단 영어로 해서 phylogenetic relationship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phylogenetic, 그러니까 진화적인 계통이라는 얘기는 그냥 계통이 얼마나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진화적인 유연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가장 이제 토마토와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밑에 식물들이 있는 이름들이 감자도 있고, 옥수수, 완두콩, 백합, 벼, 소나무, 난초, 단풍나무, 고사리, 이끼류가 있는데, 이들이 일단 토마토와 가장 가까운 것부터 먼 이 계통적으로 진화적인 유연관계로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너 이거 알고 있니? 라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식물, 우리가 하면 그냥 식물. 잎 다 전부 잎자구가 있고 뿌리가 있고 뭐 다 그 고기서 고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식물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뭔가 이 계통이 있다는 얘기죠. 진화적으로 먼저 생겨나서 거기서부터 진화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생겨난 그런 식물들이 있고, 얼핏 보면 사실 많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실수를,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옥수수, 완두콩, 옥수수와 완두콩 두 개 서로 다른 식물이 마치 우리가 사람에 있어서 무슨 그러니까 황인종과 흑인과 하는 그런 인종적인 차이 정도의 차이 정도로만 얼핏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들은 엄연히 달라도 엄청 다른 하나의 개별적인 종으로 마치 사람과 기린을 비교하듯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각자의 독립적인 그런 하나의 일가를 이루는 종을 이루는 그런 계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치하고 일단 토마토와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일까? 감자입니다. 학명으로도 사실 토마토와 감자가 비슷한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둘은 매우 가까운 정말로 진화적인 계통관계로 그래서 이들은 물론 토마토와 다르게 감자는 밑에 이런 우리가 감자하면 감자를 우리가 키우는 이유는 이 친구들 때문에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감자 진짜 감자. 토마토는 이런 게 없고 바깥에 땅 위에 주렁주렁 빨간 열매가 맺혀 있긴 하나 어쨌든 매우 가까운 친척입니다. 진화적으로. 자, 그러면 옥수수는 토마토와 어떻게 다를까? 일단 토마토와 옥수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여기서 이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식물들이 있는데 둘 다 토마토와 옥수수가 공통적인 건 둘 다 꽃을 피우는 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봤던 감자, 토마토 이 둘은 그렇게 가깝다며 가까워. 그러네 이제 옥수수 또 꽃을 피우는 식물이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보기들 중에 완두콩 어때요? 완두콩 꽃 있잖아요. 꽃. 백합은 어때? 그 아름다운 백합꽃. 꽃 피우는 식물이란 말이죠. 벼는 어떨까? 벼꽃 본 일 있어요? 나도 최근에 와서야 처음 봤어요. 벼꽃을. 벼, 꽃 피워. 난초는 어때? 난초. 꽃 피우지. 단풍나무? 꽃 피우지. 근데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꽃을 피우는 식물들, 이들은 공통점은 전부 꽃을 피우는 식물. 우리는 이런 꽃을 피우는 식물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종자식물이라고 하거나 또는 현화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flowering plant, seed plant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다른 식물들 지금 이들은 꽃을 확실하게 피우는 이 식물들 말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소나무 꽃 본 일 있어요? 꽃이 없거든? 그 다음에 고사리는 어때요? 고사리 꽃 본 일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이들은 일단 소나무는 그나마 씨가 있는데 소나무 씨가 있는데 아까 꽃을 피우는 식물 종자식물들은 어떻게 또 다른 말로 종자식물들은 속씨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꽃은 뭐냐면 꽃 바로 밑에 보통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 속에 씨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소나무는 씨가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래서 속씨 식물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있는 나자식물
해서 소나무는 아까 본 그 식물들하고 완전히 그룹이 계통으로 큰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식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꽃을 피우는 그런 종자식물 또는 현화식물이라고 하는 식물들은 사실은 진화 계통에서 가장 나중에 진화가 된, 마치 동물의 진화에서 척추동물들처럼 등뼈가 있는 그런 우리를 위시한 그런 척추동물들 정도의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나중에 진화를 한 식물들이라는 얘기죠. 이 고사리 이끼 종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원시적인 그러한 식물들인데, 무엇을 가지고 이들은 원시 또는 조금 진화된 그런 식물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고사리와 이끼류의 공통점은 둘 다 종자 식물이 아니라는 점. 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조금 이제 낙후라고 좀 폄하하긴 좀 듣는 고사리 얘기가 좀 섭섭할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육지로 건너온 지 얼마 비교적 되지 않은 최초로 가장 먼저 육지로 건너온 그런 식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리와 이끼를 크게 구분하는 둘 다 씨가 없는 그런 식물이긴 하지만 이끼의 경우는 관다발이 없어요. 관다발이 없어. 그러니까 물을 제대로 땅 속에서 빨아 올려서 저희 높은 이제 몸의 각 부분에다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젖어 있는 축축한 그런 표면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 고사리 등의 고사리 등 이걸 양치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치류 이들은 종자는 없지만 관다발이 있다는 얘기죠. 관다발이 있어. 그러니까 true vesicular 플랜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적어도 식물이라면 물을 땅 속에서 쭉쭉쭉 빨아 올려가지고서 원활하게 모든 부분에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돼야지라고 할 때 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크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끼와 고사리의 또 조금 두드러진 특징은 종자식물들에 비해서 비교를 해서 이 그림에서도 얼핏 보이고 있지만 세대 교본의 관점에서 이 반수체가 대표하는 시기가 점유하고 있는 시기가 비교적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식물 전체에서 반수체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뭐 자세히 굳이 그렇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식물이 이제 점점 진화를 더 거듭해 갈수록 이 세대 교본의 측면에서 반수체 식물이 반수체 상태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배체 디플로이드 상태가 훨씬 더 점점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종의 트렌드라고 봤을 때, 이들은 그 트렌드에서 훨씬 저 끝단에 있는 반수체 시기가 훨씬 더 길고 이배체가 짧은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양치식물과 요즘 보이는 양치식물과 고사리, 지금 여기 보이는 고사리가 둘 다 공이 같은 공통적인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육지로 올라온 식물, 녹조류 같은 것들은 아직도 이 물속에서, 식물이긴 하나 물속에서 그들의 생활사를 영위하는 지금 이러한,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이 공통조상은 녹조류도 같이 포함을 한 공통조상이 그 먼 옛날 어딘가에, 시간이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누군가가 존재를 했겠죠.
그로부터 이제 녹조류라고 하는 요즘 4대강을 라떼로 만들어버리는 그 녹조류들, 를 위시해서 그들도 전부 다 식물의 일원이긴 하나, 이 육지로 올라와서 살게 된 이 육상 식물들을 구분을 했을 때 일단은 처음에 요 이끼류들은 대표적인 것은 이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관다발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vesicular plant라고 하는 요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고사리부터 사실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양치식물부터. 그래서 이들로부터 관다발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아직까지 고사리들은 씨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고, 실제로 제대로 된 처음으로 씨를 갖기 시작하는 식물들은 소나무 같은 이런 거시식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화식물들, 엔지오스폼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종자식물들만이 씨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관다발은 전부 다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 보이는 토마토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토마토를 정의를 하면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토마토는 일단 육상식물이다. 오케이, 육상식물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육상식물이면서 관다발이 있느냐? 있어. 육상식물 중에서 관다발이 없는 식물은 누구? 이끼밖에 없었잖아요. 이끼류. 그래서 베스큘러 플랜트 맞아요. 근데 그 베스큘러 플랜트 중에서는 세 가지 그룹이 있었잖아요. 베스큘러 관다발. 아예 씨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런 고사리 같은 양식식물이 있는가 하면, 씨를 가지고 있는 종자식물이지만 종자식물 중에서도 그 씨가 속에 숨겨져 있느냐, 현화식물들처럼 속시식물, 그 다음에 밖에 노출되어 있느냐 하는 거시식물, 그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 토마토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종자가 열매 속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자식물 중에서도 이 토마토는 엔지오스펌이라고 하는 속시식물, 실제로 꽃을 피우는, 그러면서 그 속시식물 중에서도 쌍떡잎식물이라고 하는, 보통 쌍떡잎식물은 그냥 진정 쌍떡잎식물이라고 요즘에서는 또 이렇게 부르는 하는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쌍떡잎식물을 영어로 다이코틀리던이라고 하는, 이것이 떡잎의 영어 카를리돈인데, 그래서 이제 줄여서 다이컷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근데 요즘 뭐 U라고 진정이라고 이제 붙여주는 트렌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뭐 anyway. 그래서 진정 쌍떡잎 식물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나머지 벼라든가 무슨 뭐 잔디라든가 뭐 보리, 뭐 옥수수들은 외떡잎 식물에 속하게 되는 그런 식물이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처음에 살펴보게 될 식물의 각 조직, 그다음에 조직들이 이렇게 이런 뭐 기본 조직, 관다발 조직, 무슨 표피 조직 같은 그런 조금 복합적인 그런 조직계를 이루는 것들 뭐 하는 식물의 각 부위별로 어떤 구조를 살펴보는 그런 것이 목적인 장인데, 요 첫 장이 그것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 쌍떡잎 식물, 토마토를 위시한 이런 쌍떡잎 식물을 대표 식물을 일단 먼저 살펴보고 중간중간에 그 외떡잎 식물과 간혹가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식물의 이제 진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화석 기록에, 그 기존의 화석 기록에만 의존해서 식물의 진화가 언제쯤 이루어졌을 것이다. 특정한 종류의 식물이, 그런 것이 요즘 놀랍게도 분자생물학적인 어떤 이 도구를 사용하니까 훨씬 더 그 이전에 식물의 진화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그러한 사실인데, 뭐 그닥 중요한 거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도 사실 제가 준비를 해오긴 했었으나 In 1879, Charles Darwin wrote to his colleague Joseph Dalton Hooker about an abominable mystery in the fossil record.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넘어가서 우리의 이제 원래 훨씬 더 이제 근본 목적인 이 기관들을 살펴보는 곳으로 이제 곧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기관들을 마치 동물과 비교해서 식물의 각 부위들을 어떤 기관이라는 올겐 비슷하게 식물의 이제 조직, 식물 조직과 세포와 조직, 그다음에 기관들은 동물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조직이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돼 있어서 일단 식물은 이제 생식기관과 비생식기관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서 때가 돼서 꽃을 피우게 돼서 열매를 맺고 하는 그쪽을 생식기관, reproductive orga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언급했듯이 식물이 싹을 트자마자 그 reproductive organ, 이 생식기관들이 이미 따로 딱 정해졌어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따가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식기관이 생겨나기 전에 그냥 있는 그 식물의 그 일반적인 꽃 피기 전에 그 부위들을 전부 비생식기관인데 그것을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양기관, 영어로 vegetative org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관, 꽃이라든가 하는 그 부위는 이제 다음 장에서 살펴볼 예정이고 일단은 영양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양기관은 크게 두 부위로 지상 위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지상계 aerial 파트가 있는 그것을 슈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트 줄기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로 숨어져 있는 언더그라운드 뿌리계 이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뿌리계부터 먼저 보면 너무 자세한 디테일 같은 것에 신경을 쓸 필요는 정말 없어요. 쏙 훑고 지나가는 거니까 뿌리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설명한 것이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표면적을 증가시킨 뭐가 분지가 뭔가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말로 된 책 자체에서 그렇게 교과서 번역한 분지 이 뿌리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브랜치를 한 것을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 자 지상계는 슈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지상계는 잎과 줄기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잎은 무슨 일을 하고 줄기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 일일이 배울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물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부위의 명칭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뿌리도 좀 탭 루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차적인 루트가 있는 이 양 방향으로 이제 뻗어져 가는 이걸 lateral 루트라고 하고 이제 싹도 요 위에 정단 싹이라고 해서는 apical bud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auxiliary bud라는 것들이 있고 하는 각 명칭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다시 또 여기 보였는데 일일이 명칭들을 나중에 가서 어떤 책에서 언급이 나올 때 뭐지 그게? 라고 다시 돌아와서 찾는 거 정도는 모르겠으나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외울 필요는 절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명칭이 그렇고
자, 이제 그럼 조직에 관해서 식물의 조직 같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동물과 비교했을 때 식물 발생에서 식물 조직의 어떤 식물이 이제 발달을 하는 그 발생 과정에서 이제 동물과 비교해서 좀 특이적인 그런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메리스템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이 바로 다음 시간에. 이것이 일단 동물의 줄기세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줄기세포와 다른 점은 식물이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식물 부위가 쉽게 분열 조직화 될 수가 있으며, 물론 미리 어느 특정 부위의 식물의 어떤 특정 부위는 이미 처음부터 분열 조직의 기능을 수행을 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거의 완전한 모든 종류의 세포의 이제 조직 종류들을 전부 다 거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매우 이제 광범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세포 식물 분열 조직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세포벽은 이미 언급했듯이 식물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어막인 것이고, 그래서 이 또 분열 조직의 특성 때문에 식물은 개체 형성능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식물이 잎 하나를 딱 띄어놔가지고서 잘만 하면 그 잎 하나에서 잎에 있는 작은 조직으로부터 완전한 완전체 식물 하나가 그저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쉽게 동물에 비유하자면 동물은 보통 여기서 있는 팔에 있는 피부세포를 딱 띄어내서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갑자기 사람을 전체적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게 식물에서 좀 신기한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 개체 형성능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전분화능, 토티포턴시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식물 세포는 전분화 능력과 개체 형성능을 가짐이라고 교과서에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은 웃기는 얘기게 개체 형성능과 전분화 형능이라는 것이 동일한 뜻이거든요. 지금 얘기를 한 어떤 한 특정 종류의 세포가 모든 종류의 다른 조직으로 분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토티포턴시, 전분화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과 비교해보면 쉬운 것이 동물의 그 유명한 줄기세포 있잖아요, 여기. 이것이 이제 줄기세포인데, 배아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보통 얘기할 때 우리는 배아줄기세포를 플로리포턴트를 이것도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 플로리포턴트를 말이에요. 이것을 전분화능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이 플로리를 그냥 다분화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글자 그대로 전분화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그것이 무슨 뇌로도 나중에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근육세포로도, 그 다음에 무슨 표피로도 하는, 또는 면역세포로도, 그 모든, 다만 태반만 빼놓고, 그래서 이것이 거의 모든 99.9%의 종류의 다른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이제 플로리포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아 줄기 세포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토티포턴트라고 요즘
요 이 발생 단계에서 이제 아주 발생 초기에 있는 세포들만이 실질적인 이 토티포턴 이것을 어떤 경우는 이것을 전분화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책도 있는가 하면 이것은 만능성이라고 하죠. 표현을 하고 그 대신에 플로리포턴트를 전분화능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책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헷갈리는데 어쨌든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이것과 대비되는 특징은 요 줄기세포도 또 다른 종류가 있어서 성체 줄기세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줄기세포들이면서 줄기세포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어떤 분화할 수 있는 세포들을 계속해서 밀어내시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하지만 줄기세포에도 급이 다른 것이 이렇게 배아줄기세포가 있고 모든 것으로 분화할 수 있는 거의 성체줄기세포들은 한 종류에 이미 벌써 구역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성체줄기세포 중에 대표적인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혈액세포만을 만드는 줄기세포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신경세포에도 사실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져가지고서 그럼 신경줄기세포는 하나의 성체줄기세포 중의 일종으로서 신경세포들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분화시킬 수 있고 하는 그 다음에 피부 같은 것들을 이제 피부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상피 조직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상피 조직 특이적인 그런 성체줄기세포들이 있고 하는 식으로 분리가 확실히 자기의 구역이 제한적으로 이제 나눠진 그런 세포들. 그래서 그러한 줄기세포들은 유니포턴트라고 단분화능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해서 이것은 단분화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동물은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능력이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으로 극히 일부 예를 들어서 배아줄기세포라든가 또는 그 이전에 그런 이 발생 초기 단계 일부 세포들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포들이 전부 그런 분화 능력을 전부 상실을 한 것인데 식물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이제 이것이 제한이 풀려 있어서 잠재적으로 그 어떤 부위에 있는 세포들도 잠재적으로 그러한 전분화능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식물에서는 잎 조각 하나 떼어내 가지고도 거기서 완전한 식물의 완전체 하나의 개체가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독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 예를 그 때문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체 형성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이 당근에서 뿌리 하나만 살짝 배양을 했는데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하나의 또 다른 이 당근 식물로 여기서 분화를 시킬 수가 있는 그 가능하다는 얘기죠. 좀 더 다른 좋은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고 좀 더. 자, 그럼 식물은 왜 도대체 이렇게 동물과는 다르게 이렇게 두드러진 소위 말하는 토티포턴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러운 능력인데, 왜냐하면 이것도 식물처럼 우리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데서나 클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떤 뭐 부상을 입는다든가 전자태에서 교통사고로서 무슨 어떤 신체 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든가 또 다른 질병에 의해서 아무 문제 없이 거기서 새롭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상적인 조직을 다시 재생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이제 연구의 동기가 매우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분야인데 식물은 손쉽게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식물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러지 않으면은 이들은 이 환경 자체에서 도망 못 가잖아요. 똑같은 이제 화두가
나오는 것이. 도망을 못 가니까. 그 다음에 도망을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허구 헛날 이런 초식 동물에 의해서 뜯어먹히고 하니까 이거를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식물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사실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식물의 이 바디 플랜을 얘기하는 건데, 식물체는 정단과 기저축과 방사축을 가진다. 정단 기저축, 위아래 수직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발생을 시키고 하는, 그 다음에 밖으로 이제 뚱뚱하게 뻗어져 나가는 그런 측면의 성장을 생장 또는 성장을 관장하는 그런 부위. 그래서 정단 기저축, 방사, 자, 그다음에 방사축을 가진다. 뭐 배발성 초기에 이미 그것이 정해진다. 뭐 빅딜.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그림이 훨씬 쉬워요, 언제나. 그래서 이 수직으로 요것이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요것을 정단 기저축. 정단 기저축 하면은 개인적인 전 나만 그런 거겠지만 에이피칼, 베이살 끝에 요 패턴이라고 하면 훨씬 저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정단 기저축 하면 안 와닿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퍼스널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장이 이루어지는 축이 있고 생장이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이 방사축이 여기 또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그것을 이제 구성할 때 세 가지의 조직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본 조직, 그라운드 메리스템, 그라운드 베시큘라, 그 다음에 에피더미스, 표피, 기본, 관다발, 여기까지 세 가지의 조직계가 있는데 이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이 조직은 자 일단 먼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현화식물을 가장 진화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현화식물의 예를 먼저 들어서 현화식물의 예에서 조직의 세 가지 종류의 세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직이 뭔지는 간단하게 정의를 여기서 내리고 이미 일반 생물학 시간에 몇 번 정의를 내렸을 씀직한도 한데 다시 한번 뭐 세포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같은 기능적 단위라는 얘기죠. 같은 일을 하는 비슷한 종류의 세포들을 우리는 조직, 티슈라고 하는데 식물은 이제 동물과 달리 그 티슈들이 조직계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해서 그 조직계를 어떨 때는 이제 컴파운드 티슈라고 분리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조직계가 제가 봤던 세 가지. 하나는 바깥쪽에 있는 표피 조직계,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본 조직계, 그 다음에 베스큘라 티슈.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한 표가 이제 있어서 이 단순 조직이 이제 기본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 조직은 관다발, 표피, 그 다음에 단순 조직은 기본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단순 조직 요 세포에 세 가지 종류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복합 조직은 이제 관다발 조직과 표피 조직이 있는데 관다발은 물관과 체관이 있고 표피에는 표피와 주피가 있다. 짜증나고 다시 나중에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좀 정리하는 식으로 훑어보는 것까지는 좋겠으나 여기서부터 일단 이 진입을 해가지고서 막 여기서 이걸 외워버리려고 무리를 해서 하지를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표피 제조계 바깥쪽에 있는 표피 조직은 또 그냥 상식적으로 바깥
덮는 그런 조직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좀 특이적인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표피 조직계의 일원으로서 분화된 특별한 구성체 중에 하나가 기공이라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기공. 식물이 특히 잎에서 이 기공이라는 것은 아주 일종의 창문 역할을 식물의 창문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서 이 기공이 열리면 바깥쪽으로 이제 기체 외부에 있는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기공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광합성 부산물로서 만들어진 산소를 기공을 통해서 내뱉어버리고 그다음 또 그 기공을 통해서 물을 이제 증발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물이 그 힘에 의해서 뿌리에서 잎까지 쭉 올라오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 구실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기공이라고 하는 이 구성 일종의 조직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분화된 어떤 구조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영어로 스토마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콤을 한국말로 모용이라고 하는데 나 또 처음 알았는데 모용 또는 잎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잎의 이 아랫면에 있는 희한하게 생긴 일종의 털입니다. 그래서 이 털이 트라이콤이 왜 있는지는 사실 이 교과서에는 뭐 곤충이나 태양 복사에 의한 손상으로 식물을 보호한다고 너무 간단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렇게 넘겨짚으면 좀 곤란하지. 뭐 그런 기능이 있을런지는 모르나 그거 외에도 사실은 요 밑에 있는 트라이콤 일단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 요게 트라이콤인데 마치 삼지창 모양으로 하는 닭발이라고 봐도 되나? 이렇게 참 희한하게 생겨나 있는 밖으로 뻗어나온 여기서 분화가 된 일종의 한 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 표피 조직에 있는 하나의 일원으로서. 근데 트라이콤을 요즘 와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정도로 상당히 재미있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학적인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부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기공으로서 이쪽은 닫혀 있는 기공이고 이쪽은 열려 있는 기공이고 지금 여기가 구멍이 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잎에 이 기공 역시 사실은 잎에 뒷면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기공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으나 어쨌든 이거 역시 일종의 두 개의 특별히 분화한 세포가 하나의 이런 기공을 이루는 것으로서 언급했듯이 식물의 기체 교환 등등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표피 조직계의 특별한 두 구조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뿌리털. 땅 밑에 있는 또한 표피 조직계 세포 중에 분화된 것으로서 뿌리털을 먼저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뿌리털 이들이 아주 마치 솜털처럼 막 나와 있으면서 그러면 아무래도 땅 밑에서 표면적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물과 무기 영양소 흡수를 그것 때문에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또 이 지상부에 있는 슈트계에서의 표피세포는 보통 바깥쪽에 큐티클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질을 바깥쪽에 이렇게 분비를 해서 여기 있구나. 큐티클. 특히 이제 잎 같은 데 보면 잎에 특히 저 윗부분에 많겠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완전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분들이 잎 세포를 통해서 막 무분별하게 밖으로 이제 유실이 되는 것도 방지하고 그럼 잎이 금방 말라서 물을 잃고서 식물은 말라 비틀어서 죽어갈 테니 그걸 보호하는데 큰 힘이 돼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지질들의 이 왁스층 비슷하게 이렇게
보호막을 형성을 한 지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방울이 바로 그런 큐티클들 때문에 이렇게 잎이 적셔지지 않고 물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슬 맺히지 이렇게 그게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큐티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 기본 조직계부터 먼저 살펴볼 것 같으면 복합 조직인 표피 조직과 관다발 조직 사이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보통 기본 조직이라고. 표피 조직은 우리가 일정 지금 본 거고, 좀 이따 관다발 조직에 대해서 볼 것이지만, 중간에 있는 그런, 중간에 이제 필러 역할을 해주는 요 기본 조직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의 세포의 특징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기본 조직계를 일부러 언급을 하는 것인데, 유세포, 후각세포, 후벽세포 세 종류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꽤 중요한 식물 세포의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세포 대표적인 거 하면 바로 이것이 떠올려져야 될 정도로 유세포, 후각세포, 후벽세포. 영어가 훨씬 더 사실은 영어로 parenchyma 셀이라고 하는 유세포는 parenchyma 가장 유들유들한 그런 세포입니다. 왜 유들유들하냐? 세포벽이 매우 얇아요. 1차 세포벽 하나, 셀룰로즈만으로 이루어진 1차 세포벽으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탁탁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이 유세포들은 parenchyma 셀 안에선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잎에도 잎 안에 들어가 보면 잎의 표면에는 에피더미에는 표피 조직에는 큐티클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보호막층이 있으면 그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실제로 그 안에서 광합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대사 활동을 관장을 하는 이런 유세포들이 꽉 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세포들이 잠재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잘 유도를 해주면 메리스템화 해가지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조직, 기관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현미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포벽이 매우 얇고 유들유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반면에 콜랭키마 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세포와 좀 이따 보게 될 스크로랭키마 후벽세포와 중간형 정도의 이 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로서 1차 세포벽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1차 세포 자체가 유세포에 비해서 매우 두껍습니다. 왜? 셀룰로즈뿐만이 아니라 팩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이 같이 1차 세포벽을 구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이 중간 정도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딱딱하기도 하면서 강도가 있고, 다만 유세포처럼 또 일종의 유연성도 같이 동시에 겸비한 일종의 중간자적인 그런 세포라고나 할까. 그래서 성숙한 후에도 살아있다? 아니, 성숙한 후에도 죽어있는 세포가 있단 말이야. 바로 이 다음에는 후벽세포들이. 그런데 물론 당연히 유세포들은 성숙한 후에도 살아있는 세포들이죠. 그래서 이 후각세포라고 하는 이들은 벽이 두껍게 좀 보강이 되어 있고 그런 이 강도를 제공하는 그런 세포이긴 하나, 대부분의 그런 이 후각세포들은 계속적으로 이 maturity 이제 성숙한 후에도 생명 활동을 제대로 잘 유지를 하게 되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콜랭키마 셀인 이 후각 세포에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셀러리 요 줄기에 요 부위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특별한 그 세포 벽을 염색하는 약을 쳤을 때 빨갛게 여기 이들이 전부 이렇게 바로 그 대표적인 후각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벽 세포는 그럼 뭐냐? 스크로랭키마라고 스크로랭키마 후벽. 이거는 이제
2차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일단 두꺼울 뿐더러 2차 세포벽이에요. 일단 1차 세포벽이 쌓여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포벽이 쌓여진 것이 2차 세포벽이니까 일단 그러고 2차 세포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죠? 리그닌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두꺼우면서 또 한 가지는 이들은 완전히 성숙한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세포에 있는 이 세포질의 내용물들을 전부 다 덤프하고서 이 죽은 세포들입니다. Dead and maturity. 그러니까 이들은 왜 도대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걸까요? 어떤 대사작용을 계속해서 관장하는 것이기보다는 구조적으로 structural support를 해주는 거죠. 구조적으로 식물을 훨씬 튼튼하게 강도를 제공해주고 지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후벽세포들이 해주는 거죠. 두 가지 종류의 후벽세포가 있는데 하나는 파이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이버, 섬유질과 그 다음에 보강세포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스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후벽세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언급했듯이 이런 딱딱한 튼튼한 rigidity 강도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이 식물 개체의 서포트 지지를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사실 배에서 딱딱하게 씹히는 돌처럼 이렇게 약간 배를 먹을 때 우리가 그게 사실 대표적인 스크로라이드 세포입니다. 자, 관다발 조직계는 마지막으로 관다발 조직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물을 이제 수송하고 배관, 물뿐만 아니라 양분도 사실 수송하는 일종의 파이프라인 같은 거죠. 상하수도라고나 할까요, 우리? 그래서 이제 Vascular Tissue System, 관다발 조직계인데, 그러니까 물을 그런 식으로 수송, 운반하는 물관부, 영어로 xylem과 양분을 또 이제 광합성이 끝나면 그 광합성 산물을 다른 부위, 광합성을 못하는 다른 부위, 뿌리를 위시한 그런 부위로 운반을 하는 체관부, 플로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파이프라인들 같은 것들이죠. 석유 송유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도 좋고, 수도관이라고, 상수도관이라고 비유를 해도 좋고, 그래서 먼저 자일렘 물관부는 물과 그 안에 녹아 있는 무기물들을 이 세포의 모든 식물의 모든 부위로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러려면은 속이 텅텅 비어있는 어떤 그런 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본 조직에서의 후벽세포처럼 이미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야만 되죠. 처음에 딱딱하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속에 있는 내용물이 전부 싹 깨끗이 비워지면서 그 사이를 통해서 물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의 물관, 자일렘은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헛물관, 트레이키에이드라고 발음하는 헛물관과 물관 요소, vessel element라고 하는데, 이 물관 요소가 조금 더 진화된 그런 타입의 물관입니다. 그래서 헛물관과 물관 요소는 이 그림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헛물관은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돼서 서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나하나의 헛물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헛물관, 세포, 이렇게 또 다른 헛물관, 세포,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베슬 엘리먼트라는 물관 요소는 서로 인접한 각각의 요 단위들이 인접한 표면적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훨씬 더 많은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각 부위에 구멍이 이렇게 전부 뚫려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각각의 세포 사이를 뚫고 물이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헛물관은 이 원시적 형태라는 것. 그래서 침엽수가 뭡니까?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이 원래 거시식물이잖아요. 이 현화식물들, 속시식물들보다 조금 진화적으로 약간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이제 진화된 식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베스큘러 시스템 바로 이 헛물관들입니다. 반면에 이 물관 요소는 인접한 두 물관 요소가 천공이라고 하는 이 구멍이 뚫린 이 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긴 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물들이 쭉 연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시식물, 현화식물에서만 발견이 되는. 그러니까 현화식물은 사실은 이 물관 요소도 가지고 있고 헛물관도 사실은 뭐 더러 가지고 있고 하나 거시식물에서는 이 물관 요소라고 하는 요 베스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적으로 발달된 형태라는 것이고 그 정도. 체관부는 이제 물관부는 이제 대표적으로 무엇이 됐든지 간에 현물관이었던 물관 요소든 간에 성숙한 완전히 그 세포들은 전부 다 이 죽은 세포로서 딱딱한 강도만 유지해주고 속을 다 통통 비워줘야 그 사이를 통해서 물이 이제 관통을 할 것인데 체관부의 특이점은 체관부 역시 똑같이 양분을 수송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나 살아있는 세포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은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원활하게 하는 이 부위를 우리는 생산 장소 또는 공급부 영어로 하는 것이 훨씬 이제 source라고 영어로는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쪽을 sink라고 얘기를 하는데 source to sink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이걸 번역하다 보면 좀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공급부, 수용부 뭐 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해주는 이 연결 통로인데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sieve element라고 하는 체관 요소 거의 죽은 세포예요. 이거는 진짜 이 통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세포인데 바로 그 옆에는 시퍼러둥둥 움직이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컴패니언 셀이라고 하는 동반 세포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 가지 이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sieve element라고 하는 이 체관 요소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일단 완전히 분화가 다 끝나면 핵과 대부분의 세포 소기관을 유실을 하는 이건 죽어버리는 세포라는 거지. 마치 적혈구가 나중에 성숙한다면은 모든 핵도 없어지고 무슨 다 소실하고 그 안에 쌓여있는 것은 헤모글로빈 단백질들만 쫙 쌓여있는 것처럼 체관 요소도 역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sieve plate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긴 관을 형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양분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항상 그 이 체관 요소들 sieve element 옆에는 항상 동반세포라고 하는 이거는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활발한 대사활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들에 의한 대사작용에 의한 어떤 그 특별한 이 기능이 사실은 체관을 통한 양분 수송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세포들의 대사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관 요소와는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할까? 자, 우리가 일반 생물학 1에서 봤던 이 플라즈모데스마타 원형제 연락사라고 하는 일종의 틈새, 문 틈새 이렇게 열어놓고서 서로 이제 막 소통을 하는 그런 이제 연결 통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체관 요소와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식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세 개의 조직계를 형성하는 세포들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무엇을 봐야 하냐면 슈트계 자체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제가 그만 자제를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했으면 꽤 많은 것을 일단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최소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조직, 특별한 식물의 이제 조직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만 안녕.